안녕하세요. 오늘은 혼배라는 글자의 뜻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해가 진 날 밤에 신부집에 가서 예식을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글자 중에서 혼인할 혼자를 보겠습니다. 혼인할 혼자를 보면 여자의 여자와 여자의 여자의 각시씨라고 하죠. 그리고 씨앗 할 때 씨라고 얘기도 하고 난해자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각각의 의미는 잘 아시겠지만 여자는 그 수순모와 가소곳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양을 의미하는 거고요. 각시씨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뿌리 땅 속에 묻혀있는 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속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은 이제 땅 속에 있는 남자의 하복부에 있는 그 성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날일자라는 것은 태양을 의미하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합쳐보면 태양이 해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달이 떠오를 무렵 여자의 집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집에 어두워지면 여자의 집에 가서 그 결혼의 행사, 혼배 행사를 하게 된다.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양대 집안에서 큰 그 일륜지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때 했는데 요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저녁에 한 이유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결혼을 봄이나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봄이라고 하는 것은 봄춘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마음이 싱숭생숭해진다, 뭐 바람난다, 이런 말이 있고 가을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식을 걷어서 이제 일을 다 끝마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곡식을 거뒀으니까 배가 부른 거죠. 이제 나 자랑할 만하다. 그래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하고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그런데 이 봄에는 씨앗을 뿌리는 농번기고 가을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또 농번기입니다. 이 농번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여자가 좋아하는 몸이 다른 계절과 남자가 몸이 다른 계절, 이 계절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것이 농번기였습니다. 농번기다 보니까 어, 다른 사람들도 다 농번기라서 바쁘지 않습니까? 바쁘다 보니까 밤에 농사를 일을 마치고 신부 집에로 올 수 있는 것은 밤이라는 시간, 저녁이 농사를 끝난 시간, 저녁 시간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밤에 결혼식을 혼배 성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 배자는 짝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짝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당류자라고 그러죠. 당류자는 그, 어, 술단지, 술병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술병인데, 술병 중에서도, 주둥이가 좀 오목한 술병을 의미합니다. 술병에는 술이 담아져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것이 당류자로 쓰이다 보니까 여기에 삼수변을 넣어서 이것을 이제 술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엔 몸기자인데 몸기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고개 숙여서 절을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술 항아리를 놓고 온갖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양쪽에서 신랑과 신부가 어, 엎드려서
어, 절을 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해서 앞으로 잘 살아보자 하는 약속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남자도 여자를 존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여자도 남자를 존경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상호 동일한 위치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글자 같습니다. 그래서 혼배라고 하는 것은 이 양 가정에 있어서 일륜지 대사이기 때문에 조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이제 천천히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요즘은 이 혼배성사보다는 결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결혼의 이제 결자를 보면 어, 여기에 보면은 그 실사변이 있지 않습니까? 실사변이 있고 선비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것을 구분해서 보면 선비사자의 입구자를 보면 선비사자는 뭐와 비슷합니까? 도끼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끼와 비슷한데 이 하나에서 열 가지 모두 아는 사람. 그러니까 바둑으로 얘기하면 프로 기사 할 때 이제 요그 사자를 쓰지 않습니까? 또 이제 돌을 닦는 사람들, 돌을 닦아서 어떤 돌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도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깨달은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입구자를 써서 이러한 그 모두 깨달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아, 어, 좋은 좋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할 길자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갖다가 술로 먹고서 그 말을 꼭 지키며 살아나가자.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주례사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성인성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배성사라는 것은 신랑이 저녁 무렵에 신부의 집으로 가서 조상에게 술을 올리고 맞벌을 하여 백년가약을 맺는 성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그 성인성자를 보면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딱 보면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귀는 우리가 그 모든 소리를 다 듣지 않습니까? 듣고 입구라는 것은 듣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것을 듣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듣고 말한다고 뜻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내 스스로가 판단을 한다. 여기에 이제 밑에는 임금왕자가 써있는데 임금왕자가 아니고 우뚜갈 임자입니다. 우뚜갈 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자들이 임신한다고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임자를 쓰죠. 이것은 배가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나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다. 나의 그 주체성을 가지고 판단한다. 나의 그 사고력 가지고 판단한다는 의미가 갖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어서 판단해서 옳고 그른지를 분별한다. 분별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이러한 것은 성스러운 일이다.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인성자라는 것은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것을 곱씹어서 생각해가지고 옳은가 그른가 분별해서 옳다라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옳은 부분만 이야기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게 그 일사자 아니겠습니까? 일사자는 뭐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요와 같은 그, 어, 이제 좀 모양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 모양을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은 어떤 형태일까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그 제사장이 어떤 주술을 부릴 때 점을 치거나 뭐 할 때 사용하는 것들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큰 지팡이에다가 어떤 그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동물의 그 머리를 다른 거 예를 들면 양의 머리라든가 양의 털이라든가 호랑이 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탈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제사장이 사용하는 어떤 그 수술 막대기, 제사장을 표현하는 어떤 그 물건, 이런 물건을 손에 쥐고 있다. 그럼 이런 제사장이 손에 쥐고서 말을 하는 이 그 물건을 보는 사람은 이런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이다. 그 믿을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 밀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렇게 제사장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일을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사자를 해석하기 따라서 다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 역사할 때 사관 할 때 그 글을 기록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한일자를 딱 그으면 이 사관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는 거고요. 이런 관리자가 되듯이 요러한 그 관리자 사자나 요 사자하고 거의 그 대동소이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사자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함에 있어서 제사장이나 부족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의해서 거기에 맞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지아비 부자인데요. 우리가 그 지아비 부자를 쓰면서 학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아비 부자가 하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따져보면 큰 대자라는 것은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하늘자를 딱 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지압이라고 했으니까 결혼을 하면 머리 상투를 틀고 비녀를 꽂았으면 요것처럼 요 모양입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지압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아, 신체 건강한 사람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데 거기에 상투를 틀어서 비녀를 꽂았다. 이것이 이제 지압이 붙잡고요. 며느리, 지엄이 붙자는 어떻게 있을까요? 여자였자는 이제 아시겠지만 다섯곳이 앉아서 붓을 모아서 기도하는 여자인데 여기에서 지엄이라고 했으니까 지엄 부인 며느리라고 했으니까 이, 이 여자는 며느리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손이지 않습니까? 손 모양을 표시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덮을 멱자 그 다음에 수건건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의미하는 것은 수건을 걸었는데 거기에 덮을 멱자가 붙었다. 덮었다. 그렇다면 여기에 덮었다고 하는 것은 뭘 묶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헝겊을 묶어서 걸레가 되거나 또 요것을 갖다가 나무 가지로 생각하면 나무 가지로 만든 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손에 든 사람, 든 여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여자는 어, 청소하기 위해서 비나 혹은 걸레를 들고 일을 하는 사람. 요것이 지어미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과거에는 지어미부자가 며느리는 이 가장 마땅한 곳이 옛날에는 이제 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함부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며느리한테 일을 맡겼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아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며느리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고차를 보면 사당에 청소하고 관리하는 좀그 직위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당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밑 조상들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높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돌아갈 기지 않습니까? 돌아갈 기자는 여기에 쌓일 태자, 쌓일 태자와 그 다음에 발지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알아봤던 비추자 이렇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장가를 든다라고 했고 시집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장가를 든다고 하는 것은 의미는 뭘까요? 장가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 결혼을 해서 신부를 데려오니까 이제까지 낳아서 길러준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부 집에 가서 3년 동안 농사를 절만 됐습니다. 그래서 장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장자에다 가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장인 장모가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가 계신 곳으로 간다. 그래서 장가를 든다는 의미를 했고요. 그래서 3년 동안 어, 거기서 일을 해주고 부인을 데리고 오는데 이제 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친정 부모를 떠나서 남편 하나만 믿고서 시댁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댁에 가야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걱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흙덩이, 그 자기 자신의 있는 그 흙덩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비와 걸레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 발짓자는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뭐 그칠짓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엄지발가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엄지발가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의미하는 것을 간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춘다, 그친다는 뜻도 있지만 간단한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직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아는 사람은 자기 남편밖에 없으니까 남편한테 가더라도 남편의 어떤 잘못되게 자기를 홀대하거나 뭐 할 때 그것을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고향을 생각하면서 흙을 물에 좀 사서 먹으면서 견뎌내기 위해서 흙을 갖고 왔던 거고 부인의 원래 해야 되는 청소 그 비와 걸레질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 번 이제 멀리 그 시집을 가면 친정에 가기가 좀 힘이 들었고 옛날에 뭐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한 번 시집 가면 집에 못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상태를 의미해서 이것이 이제 돌아갈 기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녀 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그리워한다는 뜻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리워할 연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입에서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해서 상대방한테 의사를 전달하는 거고 여기 이제 실사가 양쪽으로 붙었네요.
이 실패에 실이 이렇게 감겨져 있으면 이 실은 누에 꼬치에서 막 뽑아서 그 다져놓은 실패에 묶여져 있는 실이지 않습니까? 이 실은 얼마나 깁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뭐 끝없이 나오는 실인데 여기서 의미는 말하는 것을 양쪽에서 실이 나오는 것처럼 끝도 없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말을 해서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어지러움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어지러울 연자입니다. 어지러울 연자인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패해서 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랑을 하게 되면 미로를 밤새도록 해도 부족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뜻정자는요. 여기 마음 심자자 요것도 이제 외에도 여기서 마음 심자였고 요것은 마음 어, 심발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선 마음 심변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주자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뭐 요거와 그 다음에 불글자자가 써 있네요. 불글자자가 있었는데 요것은 이제 마음심은 조금 따로 떼어놓고 요것을 본다면 요것은 불글자자는 이렇게 하면은 우물정자 아니겠습니까? 우물정자는 우리가 이제 강산이나 뭐 굴이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그 굴을 팔 때는 이렇게 우물정자로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금속을 캐내는 갱도를 의미해서요. 어, 이 어, 갱자를 쓰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갱도, 암흑 같은 어떤 깊게 파고 들어간 길, 이런 것을 의미하죠. 요 갱도에서 금속을 발견했습니다. 금속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구리였는가 봅니다. 이 구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산화되어서 요 자가 이제 생자입니다. 날생자라서 요 구리가 산화되은 것은 날생자고요. 요것이 푸른색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봐도 구리 같은 경우는 좀 놔두면 푸른색이 산화돼서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동쪽 하늘에 이게 하늘의 푸른 하늘을 보고서 그 푸른 하늘에 깨끗하고 순결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변하지 않는 마음, 청순함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푸른 하늘 같은 마음을 뜻정자라고 한 겁니다. 정이다. 우리가 정담을 주고받는다, 연정을 품었다 이렇게 했을 때 정을 준다, 정을 받는다, 사랑을 준다, 사랑을 받는다 하듯이 이러한 정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여기서 그림에서 보이는 이것은 해석 자체가 조금 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물가에서 그 우물 주변에 물이 있으므로 새싹이 돋다니까 푸르다. 풀과 같은 마음이 무엇을 의미할까? 글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원래의 본 뜻은 동쪽의 푸른 하늘, 새로 솟아오르는 푸른 하늘, 깨끗한 하늘, 이러한 새없이 맑은 하늘, 이러한 마음의 상태, 이러한 걸 가진 마음,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정자를 볼 때는 이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자라고 하는 것은 손톱조자 아니겠습니까? 손톱조자에다가 덮을멱자, 그 다음에 마음심자, 그 다음에 지쳐져 옳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을 의미하는 거죠. 손으로 이 마음이 덮였다고 되어 있네요. 덮여 있는 뭐 짝사랑하였나? 덮여 있는 마음을 계속 열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해서 10번 찍으면 안 넘어갈 난이가 없다 하고 계속해서 했지만 이 마음이 쉽게 열리지가 않더라. 아주 천천히 오더라. 뒤쳐져 오치니까 천천히라는 뜻이 갖고 있었으니까 이 마음이 나는 바빠 죽겠는데 정말 온 정성을 다 하는데 이 그 상대방은 이 마음을 쉽게 열어주지 않고 애간장하게 느긋하게 오면서 아주 천천히 오더라. 이런 뜻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오래 간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품을 했자. 이 부부가 어쨌든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정말 어, 그 연정을 느끼고 또 거기에 의해서 어, 그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살지만 또 사람이 그렇지만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은 군대를 간다든지 또 혹은 이제 멀리 직장에 나가서 한다든지 또 어떤 그 일이 있어서 멀리 떠난다든지 같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베스라치들은 어떻게 자기의 임지에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도 뭐 주말 부부도 있고 또 그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셔야 될 것은 흐물해자는 마음 심자에다가 이렇게 오디자 요 밑에 써 있는 것이 이제 오디자입니다. 오디에 옷 속에 그 눈목자를 옆으로 누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마음속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흘리는 마음, 이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가득하다. 이러한 마음에 눈물이 나는 것을 어, 옷으로 딱 훔쳐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을 해자라는 것은 그리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져 있어서 그리워해서 내가 품고 있는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릴 모자 이것은 풀초자에다가 나리자에다가 큰 대자에다가 마음심자지 않습니까? 이것은 풀초건 풀 두 개가 있으면 풀초고 세 개가 있으면 뭡니까? 세 개가 있으면 풀해자고 네 개가 있으면 어그러질 망자죠. 어그러질 망자라는 것은 숲이 아주 무성하다. 풀이 아주 무성해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이 사이에 해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해가 엄청나게 많은 풀 속에 해가 들어갔으니까 찾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둡다. 또 해가 없어졌다. 아, 그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대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풀초자가 변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 풀과 풀 사이에 해가 들어갔으므로 안 보인다. 그 마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엄청나게 쓰다 보니까 이 그리워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지더라. 참,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러한 그리워할 문자를 이와 같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망을 문자를 한번 보면 저녁석에다가 어, 무릎 꿇 사자잖아요. 당부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릎 꿇는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요것은 그 어떻게 요것은 뭐 무릎 꿇는다고 하거나 뭐 구부린다든가 누워서 그 팔과 다리를 좀 더 구부린다든가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저녁에 몸을 구부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녁이면 집에 들어가서 몸을 구부린다. 그럼 뭐, 요즘 쉽게 말하면 침대 위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뒤척이면서 뒹군다. 그런 뜻을 갖고 있겠죠. 이것이 이제 뒹굴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뒹굴 원자에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혼자 외롭게 누워서 구부려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상태의 마음, 이런 상태의 마음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지치다 보니까 또 이것도 뭐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 하나만 보고 온 건데 너무 그림이 지치다 보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원망할 원자입니다. 이것이 옛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이렇게 표현들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잘 한번 숙고해 보시면 좋은 글들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